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베 패당은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온갖 악을 산생시키는 특대용 범죄 집단이.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일본과 뭐 이렇게 탁 친선에 뭐 자세를 취하면 교과서에서 가르쳐줬던 거 그동안 TV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런 좀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는. 쿠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쿠바가 북한과 거의 형제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투르키예랑 뭐 형제의 국가, 뭐 6.25에 이제 참전해줬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쿠바가 바로 북한과 정말 혈맹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형제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요, 최근에 쿠바가 이 북한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쿠바가 바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게 됩니다. 와.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193) 번째 수교국이요? 와. (1920년도에) 미국 금주령이 터져버리네. 미국 내에서 술의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가 돼버려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술 안 마십니까? 그 맛이지. 깜짝이야. 그럼. 그때 이제 미국의 마케터들이 얘기를 해요. 자, 미국민 여러분들, 이 주당 여러분들, 미 국내에서 술 못 마시니까 바로 플로리다 아래에 있는 쿠바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울랄라 갑시다. 가까워. 주당들이 다 쿠바로 내려가 버려요. 와. 그때부터 이제 쿠바는 이제 이거의 천국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음주 가무. 그렇죠. 그러면서 쿠바가 향락의 도시가 돼버려요. 쿠바의 제1 인컴 소스였던 사탕수수 농장마저 싹 다 미국인 소유들이 돼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1952년도에 폴헨시오 바티스타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쿠바의 정권을 잡아요.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만 해준다면 나는 미국에게 무조건 딸랑딸랑 하겠다. 이 양반은 정말로 쿠바에 있던 모든 것을 싹 다 미국에 갖다 팔았어요. 빈부격차 극으로 달합니다. 당연히 미국 아웃, 양키 고홈이 나오겠죠. 이런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쿠바를 살리기 위해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카스트로. 예, 바로 피델 카스트로예요. ¡Viva el comunismo! ¡Al trato el comunismo! ¡Patria muerte! ¡Rayana el Ismer! 그 피델 카스트로 양반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내래 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저 카스트로 양반이 부자였던 아버지와 그 가정부였던 오마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사생아입니다. 똑같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된 아주 훌륭한 사람. 변호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집안 내력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1953년에 몬카다라고 하는 쿠바 군 기지를 습격을 해요. 이거는 군사 반란입니다. 정부 군 기지를 피델 카스트로 변호사가 철컥 무장을 하고 덮친 거예요. 와,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철컹철컹 잡혀요. 원칙대로 하면은 국가 전복죄로 얘는 사형이에요. 네. 근데 장인어른이 바티스타 정권의 또 고위직이었어. 웬만하면 우리 사회 좀 빼주지 그래. 해가지고 장인백으로 풀려납니다. 아니 그러면 장인이 한번 살려줬잖아요. 내 운명이 이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피델 카스트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쿠바 안에서는 내가 혁명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슈 멕시코로 건너가고. 근데 여기서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을 만납니다. 체게바라. 바로 체게바라. 아르헨티나를 떠나가지고 아르헨티나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혁명을 도와주다가 이제 멕시코까지 건너간 상태였어요. 네. 그때 망명 생활하고 있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난 거죠. 이야. 실제로 인사를 이렇게 해요. 난 변호사인데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멕시코로 왔다. 체게바라는 나는 의사다.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싶다. 동지여! 이야. 먼저 그러니까 피델 카스트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동지들을 모았는데 별로 안 된다. 100명이 안 된다. 8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80몇 명 가지고 우리 한번 쿠바 한번 뒤집어 엎을까? 젊었어요. 80명 가지고 뒤집어 엎자. 라는 놀라운 생각을 해요. 차. 그리고 1956년 그랜마호라는 배를 타고 멕시코를 출발해서 쿠바로 넘어가요. 딱 80몇 명이 탔어. 대찬 생각이었죠. 100명이 안 되는 인물 가지고 쿠바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했으니까. 혁명가들은 근데 혁명가들이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합니다, 이게요. 오, 진짜요? 이 순간까지는 피델 카스트로가 한 번도 자기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 쿠바의 민심을 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미국에게 빼앗겼던 카지노, 호텔, 사탕수수 이런 것을 빼앗아서 다시 민중들에게 돌려주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토지개혁. 이것들을 싹 다 국유화해야 돼. 미국 정부라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 완전 얼마 쳐봤죠. 이것들이 미쳤나죠. 바로 160km 앞에 있는 미국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소련에 붙어야지. 미국의 원수와 손을 잡자. 아. 소련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On the island of Cuba,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그래서 바로 케네디가 소련에 전화를 겁니다. 뚜루루루 너희들 지금 이 건설 중단 안 하면은 우리 핵 미사일 쏘겠다. 3차 대전 준비가 됐냐.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물러나면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게임인데. 일단 못 먹어도 고라. 쳐다보는 거지. 케네디가 선을 딱 그어요. 쫙 그런 다음에 넘어오면. 요 선 넘으면은 나 핵 미사일 버튼 누른다. 요때가 진짜 3차 대전 발발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지구종말 시계가 이제 몇 맞아, 분 안 맞아. 남았던 시기죠. 그래서 소련에서 출발한 군용 선박이죠. 케네디가 그은 이 데드라인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케네디는 지금 배 어디까지 왔나? 지금 도착 시점입니다. 누를까 말까 하고 있다가 당시 소련 서기장이 안 되겠다. 케네디가 진짜 누를 것 같아.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후진 해서 가던 소련 배를 다시 소련 쪽으로 돌립니다. 자 어쨌든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야 가고 있던 소련 배 다시 뒤로 돌려. 생각 잘했다. 잘한 거죠. 이걸 보고 두 사람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 와. 아 정말 소련을 믿었었지만 봐라 소련도 미국 앞에서 꼬리 내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각자 도생이다. 그럼 우리가 소련과 손을 잡을 수가 없다면 누구와 손 잡을까? 같은 동병상련인 쿠바와 북한, 북한과 쿠바 우리끼리 손을 잡자 해서 그때부터 1962년부터 쿠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잘못 형제 잡았다.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썬킴의 거침없는 외교사였습니다. 김일성이 피델 카스트로를 평양에 직접 초청을 하고요. 심지어 12,000km를 카스트로가 날아서 노장이 평양으로 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쿠바의 당 및 국가 수반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와, 김정일 때도. 저기 86년도 사진인데 김일성이는 카스트로한테 공화국 영웅 훈장을 줘요. 저기 제가 평양 외교부에 있을 때 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둘이 그랬는가? 개천군 가감리라는데 1월 18일 기계공장이 있어요. 이게 지하에서 만여 명이 기술자 노동자들이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10,000명이 지하에? 10,000명이 지하에. 여기 이제 탱크 엔진, 잠수함 엔진, 경비함 엔진 같은 거, 미사일 엔진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 공장을, 지하 공장을 김일성이가 카스트로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국 위원들도 여기 들어와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외국인으로서 처음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간부들 중에서 당시 처음으로 내 이 공장을 보여준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카스트로가 감개무량을 한 거죠. 우리 무력이 바깥에 나온 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이런 걸 보여주고 카스트로가 거기 감명을 받아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 상징적으로도 북한에게 쿠바라는 나라가 갖는 중요성은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한테 중요한 나라라는 건데 사실 북한과 쿠바의 우정은 김일성 시절에 이미 시작됐고 그 이후로 또 아들인 김정일 역시 만나가지고 우애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행군 때지 않습니까? 네. 극심한 경제 난 속에서도 북한 청년 500여 명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벌어지는 쿠바로 또 보내기까지 했었거든요. 비행기 값만 해도요. 그리고 2016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을 때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쿠바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조문을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할 정도로 그 정도 혈맹이었고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요 쿠바의 제1 비서가 되는 미켈 디아스 카넬 부부가 방북해서 또 김정은 부부와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랑 수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과의 의리,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리하고 북한이 서로 한 나라라도 더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 하고 다른 나라에게 부탁을 많이 했죠. 아마 북한도 그때 상당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붙는구나. 네, 수교는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 거의 뭐 혈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과 수교하는 거는 일종의 의리를 저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나름 노력했네. 그런데 이제 김일성도 죽었고 카스트로도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바도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다.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 기회가 2014년에 왔다. 우리 정부가 계속 쿠바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냈고요. 오준 대사님이 유엔 대사로 계실 때가 2015년이셨죠. 5년, 6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밑에서 쿠바와의 국교 수교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첫 순간은 아마 1999년일 겁니다. 당시에 미국 주도로 계속 이제 쿠바를 경제 제재하고 있었는데 유엔 총회에서 쿠바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경제 봉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냐 마냐의 결의안이 상정됐어요. 근데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99년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봉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대한민국이 의결을 합니다. 표결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이 쿠바에 수교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999년부터 계속 쿠바에게 마음의 빚을 하나 쌓아가다가 지금 이 결실이 나온 거죠. 우리가 25년에 걸친 이제 외교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쿠바 수교를 맺었다.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사실 얼핏 생각하기엔 쿠바에서 과연 우리가 뭘 얻어? 우리가 사탕수수 때문에 쿠바하고 수교를 맺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외교는 덧셈만 있는 게 아니죠. 외교의 다른 쪽면은 뺄셈이지 않습니까? 북한한테 이렇게 소중한 나라였는데, 중요한 나라였는데 등을 돌리고 우리랑 국교 정상화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플러스란 면도 있지만 북한한테는 대단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제 북한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쿠바가 이제 양쪽에 다 수교를 했으니까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이제 꼬이는 국면이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쿠바와 북한은 뭐 우정이 있는 나라, 가족이다, 형제다, 의리하는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부당거래. 거기서 이제 부패한 경찰, 거기 조폭들이 서로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아니 너희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씩 웃으면서 가족 같은 사이라 그랬지 언제 가족이라 가족 같은 가족은 아닌데. 맞아요. 북한의 오랜 우방인 쿠바와 수교를 한 것이 외교적인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길게 보면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서는 큰 국토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보다 더 큰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300만이나 되니까 그 지역 카리브로서는 아주 큰 나라이거든요. 노동력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잠재력 있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또 지금 쿠바가 전력난이 심한데 이제 그런 태양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서 이런 거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쿠바에는 광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2차 전지 산업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광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우리와의 상호 경제 관계도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굉장히 좀 방해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방해를 좀 했나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 25년간 공개적으로도 많이 얘기했고 노력도 했고 이러니까 그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장관이 쿠바에 가서 쿠바 외교장관을 만난 적도 2번 있는데 그때마다 북한은 그 전 또는 후에 고위급을 이수영 외무상이라든지 최영해라든지 김영남이라든지 이런 고위급들을 쿠바에 보내가지고 한국하고 수교하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수교만은 막자. 조금 이런 경제관계는 약간 있고 관광객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또 우리를 견제한 것도 있지만 또 쿠바도 북한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1988년 서울올림픽이잖아요. 그때 공산권 국가도 다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쿠바만 안 왔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북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측에서 이제 쿠바와 수교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게 2015년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 해에도 당시에는 수석 부의장이었던 미겔 디아스 카넬 이 사람이 또 북한을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또 북한과 또 우위를 과시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2022년 때 그 유엔 총회에서 우리 측에서 이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다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쿠바 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그걸 거절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 쿠바와의 어떤 국교 수교의 주역이었던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뭐 제임스 본드는요 울고 갈 정도의 그냥 막점 맞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알면 안 돼.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바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알면 안 돼. 정말 은밀하게 해야 돼서 쿠바 외교 차관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2번 정도 물밑에서 은밀하게 만났어요. 한 번은 과테말라에서,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은밀하게 만난 거죠. 그런데 당시 북한의 눈치를 좀 많이 봤다고요. 쿠바 차관이나 쿠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준비되어 있는데 쿠바 외교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스페인어로 sin prisa, sin pausa.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외교부 장관이 듣기에 야 이거 오준 선배한테 했던 얘기랑 좀 다른데 2015년에 쿠바가 보였던 공식적인 워딩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 외교 관계는 하지 말자. 수교 관계는 아직 아니다 라고 선을 쫙 그었는데 이제는 멈추지 말자 라고 한 거예요. sin pausa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우리 외교부에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들었어요. 쿠바 외교 차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딱 만났다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쫙 흘러나오냐면 쿠바의 국민 가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노래를 쫙
틀었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아리랑급이거든요. 그렇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아리랑 아라리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았으니까 일이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좀 어떻게 협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쿠바 측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차일피일 또 협상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2024년 2월 7일 주 UN 한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갑니다. 여보세요? 헬로우? 누가 걸었냐? 보니까 바로 주 UN 쿠바 대표부 대사였어요. 전화가 왔다. 먼저 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먼저 건. 일단 무슨 용무로 전화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쿠바 측에선 일단 만나자고. 보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만나자는 자, 왜 부르셨습니까? 침묵이 흘러. 그때 쿠바 대표부 대사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 드디어 2000년 첫 수교 제안 이후에 24년 만에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007 작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버전에 있어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국가 간의 어떤 수교가 훨씬 더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북한이 방해하고 싶어도 이 정도면 거의 손 쓸 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UN 한국 대표부 안에서도 전화를 아까 받은 황중국 대사를 포함해 단 3명만 극비리에 내용을 공유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수교에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산?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외국과 수교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헌법 89조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국무회의의 사전 안건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풀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007 작전을 여기 한 번 더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국무회의가 진행 중에 이른바 즉석 안건, 쪽지 안건으로 차차차차 수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무회의 중에 연기 잘하신다. 거기 있었어. 나는 거기가 취재가 돼. 자, 이제 즉석에서 즉석 안건으로 간략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이 종이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 결과 때 이제 브리핑을 하거든요.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백 브리핑도 하는데 그때 추가 안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함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했냐면은 사실 이 수교 협상이 미국 땅에서 우리 동맹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에도 심지어 사전에 통보 안 하고 2월 14일 당일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쿠바와 한국의 그런 수교 협상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진행됐던 거죠. 아니 근데 쿠바 쪽에서 수교를 맺자고 이제 연락이 온 게 2월 7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 후인 14일에서야 수교를 맺게 된 거죠? 양국 정부가 국무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걸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할 시간은 필요하죠. 정도 일주일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근데 이제 쿠바가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련하고 중국은 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도 쿠바만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내래 그걸 소식을 듣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여정이한테 바로 담화문을 발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상 보라. 왜 직접 하지? 왜 자꾸 동생시켜?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의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일본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의 시동을 북한이 걸고 있습니다. 이제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런 어떤 또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담화문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외교가 이제 첫째 중심,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두 번째, 한미일 공조를 파기한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일본에 그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가 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전쟁에서 쓸 미군과 연합군이 쓸 수 있는 무기와 무장 장비가 다 일본 그 유엔사 기지에 있어요. 이걸 끊어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미국에서 가져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끊는 게 북한 외교의 그 어떤 수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2018년도에 해서 워싱턴 가려고 그랬는데 워싱턴 가는 길이 막혔어요. 2019년도에. 아, 이번엔 도쿄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김여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여기에 표명된 건 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내가 조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 한 발 슬쩍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고립되니까 우리도 너희들도 고립시킬 수 있어. 일본과 관계를 틈으로써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싹 빼면서 내 개인적 견해일 뿐이야 하고 빠지는 거죠. 일종의 저 응수타진을 한 거죠. 아니 그 북한이 일본을 예전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선중앙TV에서도 욕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찰지게 하죠. 엄청하죠. 일본의 섬나라 족속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베 패당은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온갖 악을 산생시키는 특대용 범죄 집단이다. 대단하다. 이게 참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에게 이렇게 제가 일상적으로 듣고 살았어요. 공영방송.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가까이에 둘 존재가 아니다. 한 국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죄송한데 좀 피나요. 근데 저게 한국 분들이 듣기에는 막 이렇게 섬뜩섬뜩한가 봐요. 아니, 저희는 너무 평상시에 계속 듣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는 오죽했으면 영화를 만들어도 일제강점 시기에 순사가 북한의 그 노동자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막 그 똥물을 퍼먹이고 이런 영화를 어릴 때부터 보여줘요. 그 정도로 한국보다는 더 미국보다도 더 사실은 이 한이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일본과 뭐 이렇게 탁 친선에 뭐 자세를 취하면 교과서에서 가르쳐줬던 거 그동안 TV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런 좀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는. 아니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라 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선동적인 어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적과 일전을 치룰 때 그러니까 장병들한테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저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반일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일정 수준에 올라간 간부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선 일본 엔화를 김정일 때부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총련 간부들이나 일본에 있는 뭐 조총련 사람들이 가면 007 가방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그냥 엔화 10,000원짜리 가득 채워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속에서는 일본 엔화, 유로, 달러 다 나쁜 나라 돈이잖아요. 그거 좋아하고 담배도 일본 피스, 마일드 세븐 이게 최고급 담배야. 백성들한테는 그냥 미워하고 마가리가 어쩌고 욕을 해도 자기네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맞아.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게 외교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였는가 하면 어차피 돈 나올 거는 일본밖에 없다. 식민지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김여정이 말한 것도 마지막에 이건 그냥 내 개인 생각이야. 그냥 국가 지도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는 것도 이런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8년 12월에 그 관방장관이 주최하는 납부 피해자 그 가족 모임에 초청되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매년 12월에 관방장관 주최로 그 행사를 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이 고령으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유해 송환과 진실 규명은 해드려야 된다. 한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서 실현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외교부랑 정부 관리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까 김여정 담화문에서 나왔지만 다 해결된 문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과 등을 돌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극이 앞으로 어떻게 메어질 것인가, 메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납치자 문제는 참 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사실 지금도 기시다 총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그 푸른 리본이라고 그러죠. 그 납북자들을 데려오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본을 달고 나가고 굉장히 민감한 국내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 같은 거를 협상할 때도 일본이 꼭 잠깐 납북권 문제를 내야지 납북 문제를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게는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납북 피해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 납북 피해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17명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사라진 17명을 뜻하는 미싱 17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77년 13살 중학교 1학년 나이로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길에 사라진 요코타 메구미야. 메구미 씨. 네. 이 메구미 양의 행방이 불명됐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입에서 메구미의 소식이 전해진 건데 바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이 메구미는 북한이 납치한 거다라고 사실을 밝히면서 메구미 양의 실종 사건이 급반전되게 되죠. 20년 만에. 당시 이제 메구미의 납북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오던 학생을 중일자를 배에서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그냥 데려가 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딸을 잃어버린 그 메구미의 아버님이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모은 서명이 1,200만 명의 서명을 받죠. 1,200만 명.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가 밝혀지냐면 이렇게 납북된 사람이 한 메구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이제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되죠. 네, 뭐 피해자들 또 일본의 관심 뭐 이런 게 총리의 방북으로 이어지게 되죠. 2002년 9월입니다.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行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遺憾なことでありお詫びすると述べました。 진짜 저거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였어. 인정했다는 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당시 이제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방금 보셨던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공식 오피셜 입장은 납북자 몰라? 완강히 부인하던 게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일본의 진상 규명 요구에 북한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김정일이 직접 일부 막무가내 분자들이 영웅심리에 의해 일본인 납치를 자행했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북된 사람들의 신변을 공개하고 원한다면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마지막 재발 방지 약속까지.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했던 걸 다 얻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